저는 정재현 교수님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고교학점제의 어떤 어두운 면, 우려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 내신 성적은 이제 상대평가 내신 아닙니까? 네. 상대평가가 교육학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제도인데 이것이 가지는 이제 유일한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평가 내신으로 뽑으면 좀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 나죠. 네. 강남만이 아니라 강북도,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도 좀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 납니다. 네. 어느 지역 어느 학교든 상위 4% 똑같이 1등급 주니까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어렵죠. 내가 물리를 선택하고 싶은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물리 많이 선택하는 것 같으니까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지만 깔아주는 애들이 많은 과목으로 간다. 네. 심지어 수능 같은 데서는 아랍어로 막 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제 그것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서구 선진국에서 이제 예외 없이 다 절대평가를 하죠. 네. 입시든 내신이든 원점수를 주든가 아니면 그냥 등급만 주든가 이렇게 절대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합리적인 과목 선택을 위해서 이제 고교 내신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면 어떤 학생들이 제일 좋아할까요? 특목고, 자사고, 강남 학생들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특목고, 자사고, 강남 학생들이 대입에서 유일하게 불리한 게 상대평가 내신이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교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가 됩니다. 네. 아시겠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번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성취평가로 바꾸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스톱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결국 이제 절대평가로 내신을 바꿔버리면 그럼 강남으로 쏠리고 특목고 자사로 쏠리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인데, 고교학점제도 그 문제를 같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지난 정부의 어떤 모태가 됐던 촛불의 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사회를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시도가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이제 공약으로 드러났던 건데, 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금 정부도 사실상 후퇴를 한 셈이고. 알겠습니다. 다음 정부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문자도 찬반이 둘로 확 나뉘네요. 다양하게 찬성과 반대로 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책임지도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그럼 걔는 정말 낙제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선생님. 네, 책임지도 문제도 있는데 의견이 대부분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여기 우리 패널 선생님들께서는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문제가 고교학점제만으로 해결되진 않아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교 체제 개편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유형에 따라서 고교학점제를 적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 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수능 문제예요. 수능이 좋지 않은 한 고교학점제를 적용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수능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절대평가와도 관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과정과도 관련이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실제 지금 시범학교 고교학점제 하는 학교들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은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제도들과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적용할 때는 이건 굉장히 현장성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게 시간 제약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 관련된 주제로 가면서 먼저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부터 들어볼까요?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래율중학교 3학년 전연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 지금 이제 들었는데 보면서 기대되는 것, 우려되는 것,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배우고 싶은 과목을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요. 네, 혹시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라는 거는 일단 시험 위주로 결과를 내기 위한 교육이 아닌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구하고 찾는 것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원래 고교학점제가 그걸 목표로 하니까 이게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더 생각을 모아보도록 하십시다. 학부모님 한 분 뵙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옥선입니다. 네, 지금 달라지는 정책들을 보셨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떠신지, 또 이런 게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신지.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 아이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는 고교 학점제 도입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학생들이 일찌감치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로와 관련된 그런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좋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네. 교육부나 학교가 얼마만큼 깊이 있고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을지 또 각 학교별로 역량에 따라서 교육적 질의 그 편차가 심화되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다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냐 이런 차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좀 신뢰가 좀 부족하거나 걱정이 네.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또 하나 저희들이 올해 새롭게 발표된 것이 그 상피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부모, 교사가 근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바람직한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사실은 상피제는 뭐 당연히 중요한 요소고요. 근데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떤 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만 이제 집착해서 뭔가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예컨대 이제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 다니는 건 당연히 금지되어 있는 요소고 네. 그 외에도 지금 이번 사안을 보면서 과연 그러면 수시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측면, 그러면 예를 들면 정기고사를 관리할 때 단위학교에서 보면요, 고사 원안지를 제출할 때 네.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3, 4일 전에 교무에서 받는 학교도 있고요. 네. 어떤 학교는 보름 이상 전에도 받아요. 20일 네. 전에도 받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럼 20일 전에 받으면 그만큼 이 보안이 우려되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다 이게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고사 관리에 대한 어떤 규범이나 매뉴얼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 네. 그것이 최근에 이제 1년에 이제 모 여고에서 발생한 사건 때 뭐 CCTV를 설치한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러면 수시의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는 측면, 내신 관리에 대한 측면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네. 담당 교사가 시험 문제를 출제했으면 교무 고사계에게 며칠 전까지 고사 원안지를 제출하고 보관 기간은 며칠이고 인쇄는 언제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수능에 준하는 엄정한 어떤 절차들이 마련이 네.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부족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상피제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수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네. 시점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매뉴얼이 그렇게까지 나오면 현장이 더 어려워지진 않나요? 왜냐하면 고사는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수능도 그와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학교마다 이게 다르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점검 자체가 사실은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상피제하고 달리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많은 찬반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리 학교폭력법을 정 교수님 듣겠습니다. 네네네. 이화여대 학교폭력 예방연구소가 있어서 제가 먼저 네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2012년부터 대구에서 발생한 그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폭력까지도, 근데 폭력이 아닌 사소한 다툼까지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해서 이걸 이제 처벌한 그 가해 학생에 대한 그 처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다 보니까 학교가 초기에는 학교 폭력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를 이제 봤었지만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교가 법적 분쟁의 어떤 장소가 되고 선생님들께서 이런 분쟁의 한가운데에 놓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의 자치위원회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네. 또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가해 학생으로 처분을 받은 학부모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학생부에 하나라도 기재되면 학생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고 네. 심지어는 이제 소송까지 가는. 그래서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이 재판에 참여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부에서도 그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또 뭐 이런 그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는데 아주 그 상반된 결과 중에 하나는 기재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는 기재해야 된다는 쪽이 좀 더 많고 선생님과 전문가들은 기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쪽이 사소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이제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학교가 조금 더 신뢰를 높여야 됩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감추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이런 은폐에 대한 걱정들, 학부모의 걱정들이 없어져야지만 이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소한 다툼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이게 근데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무조건 요구할 경우에는 이걸 진행해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되 1호부터 9호까지의 이 조치 중에서 1, 2, 3호, 예를 들어 서면 사과라든가 접근 금지, 교내 봉사, 1, 2, 3호에 해당하는 것은 학생의 반성을 전제로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학교의 분쟁을 줄이고 교육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고 다만 저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다면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학생에 대한 심의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좀 화내시겠지만 학교에서 하지 말고 그 심의 자체를 세종의 경우에는 교육청, 좀 더 큰 지역에서는 교육지원청이 이걸 심의해서 처분을 결정하고 소송도 선생님이 나가지 마시고 교육청이 소송의 당사자로 나가시도록 하는 게 학교는 교육을 담당하고 행정지원을 교육청이 한다.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나오고 나면 우리 정 교수님 인기 엄청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쌤들께서 인기 선물을 네, 쌤 말씀하시죠. 사실은 그다음에 가겠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정말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볼 정도로 학교 현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요. 사실은 교육의 이제 참된 의미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갈등을 겪고 다투면서 서로 화해하고 이것이 교육의 참 기능인데 이 학교 폭력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교권도 상당히 위축이 됐고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안이 발생하면요 학교의 변호사를 대동해서 오는 일이 일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실 교사의 본령은 수업 연구와 수업과 또 학생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모든 일이 소진되다 보니까 사실은 교사들이 현장 만족도라든지 뭐 명퇴하는 인원도 지금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주와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권을 다시 확립하는 데도 중요한 어떤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범주를 좀 나누어서 좀 약간 커지면 어떻든 교육청이 좀 그걸 맡아달라. 지금 학교의 요청도 그러하네요. 이범 선생님 아까. 그러니까 저는 학생부 기재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학생부 기재의 문제하고 교육적 지도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내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담임인데 아이 둘이 뭐 발길질 한번 주먹 한번 오가는 사소한 다툼을 했다고 이제 제가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 가정을 해보죠. 근데 내가 이제 얘들을 한 15분 정도 동안 이렇게 교육적 대화를 통해서 화해를 시키고 끝내면요. 교사가 학교 폭력과 관련된 규칙을 위반한 겁니다. 무조건 공식적 절차로 넘기지 않으면 이거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부 기재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교사의 재량권을 충분하게 확립을 해줘야 됩니다. 교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했을 때 교육적 대화를 통해서 이게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그 교권은 정확하게 보호를 해줘야죠. 그런데 그런 규정 없이 무조건 공식적 절차에 넘기지 않으면 교사가 뭔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처럼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사실 대중의 편견적인 정의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해자였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기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건 나름대로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또 다른 한편에서 교사의 재량권을 확실하게 좀 규칙에 명기를 해주자. 그래서 그 교사의 그런 교육적 지도에 대해서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했을 때 피해자가 이제 또 공식적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규칙을 바꿔놓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 해결을 1차적으로 하되 여기에 불복하는 경우 피해 학생이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열자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열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경중에 대해서 1, 2, 3호는 사소한 다툼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면 사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릴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성문도 많이 써보고 선생님이 쓰라고 하면 반성문도 써보고 잘못하면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에 정재영은 반성문 10회 썼다 이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썼다면 저도 소송을 부모님이 걸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반성문을 쓴 게 상급학교 진학에 피해가 된다면 당연히 거는 거거든요. 근데 반성문을 말로 반성하든 마음으로 반성하든 서면으로 사과하든 사과는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3호까지는 예를 들어 사소한 것으로 보고 4호 이상은 학생부에 기재를 하고 반성이기에 더 갖도록 하는 것. 요걸 아까 약간 오해가 없도록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관련 규정을 좀 개정을 해서 그 교사들도 보호가 되도록 해야겠네요. 근데 그 학교의 학생들의 생활 세계를 모두 다 규정이나 법으로 정하고 규제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면 제가 이범 선생님 말씀한 대로 교육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과 학생부 기재해야 될 것들이 좀 우리들이 구분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는 찬성한다라는 게 결국은 이 기재 사항에 따라서 향후에 그 학생들에게 유불리함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학생부 기재 내용이 혹시 대학 수시에 반영될 때 이런 거는 아무리 대학이라 할지라도 그걸 본다 할지라도 참고는 하되 뭐 실질적 불이익은 주지 않도록 하는 이런 우리 사회에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결국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이 잘못인 줄 알면서 커가는데 그런 것조차 우리가 막아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현재 저희하고 같이 교육학부 학생들하고 그 전공 알림단 대학생들이 자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오늘 지금 토론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자신의 의견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이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 할까요? 네, 학생.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강재현입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올해 달라지는 교육제도 정책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교육학 학생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입시에 관해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해 있었던 일이지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보다 진정성 있는 변화와 안정적인 운영이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입시와 관련해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토론 보면서 이거 좀 궁금하다 뭐 이런 거 있었을까요? 네, 저는 학생부 간소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바라보았는데요. 네, 학생부 간소화가 실질적으로 경쟁과 사교육 유발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누구한테 여쭤보고 싶은가요? 네, 저는 이범 평론가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범 선생님 당첨되셨습니다. 올 게 왔네요. 이 학종이란 것과 관련해서 이제 공정성 논란이 이제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구지 않았습니까? 제가 새삼스럽게 그 얘기를 반복하고 싶진 않고요. 근데 공정성 논란에 가려져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할 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학종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내신 성적 반영하죠. 이것만 해도 큰 건데 거기다가 이제 수능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요구하는 학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수능도 어느 정도 챙겨야죠. 독서 이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수상 실적, 소논문. 소논문은 올해 9일부터는 빠진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철인 5종 경기 하던 학생이 철인 10종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불공정과는 다른 차원에서 부담이 굉장히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스카이캐슬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다행히 가장 문제가 심각한 건 이제 소논문하고 수상 실적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소논문은 다행히 이제 올해 9일부터는 빼겠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 실적은 학기당 한 번은 활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규제를 가하면요.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만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상 실적을 전략적으로 추구해서 그 중에 제일 똘똘한 거 하나 이제 활용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바뀌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부담이 줄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스카이캐슬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의 이제 들끓는 감정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마지막으로 크게 흔들 수는 없죠. 작년 공론화까지 다 거친 그 틀을 크게 흔들 수는 없을 테니까 정부로서도 네. 수상 실적만 좀 추가로 좀 빼달라. 이런 얘기를 저는 좀 정부 관계자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디 우리 학생 답변에 만족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다른 학생 한 명 더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하연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정치외교학과 학생이네요. 자, 오늘 토론 어떻게 봤나요? 오늘 토론을 통해 올해 교육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궁금한 점 있었을까요? 네, 저는 교육 정책의 일관성 부족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실험이라는 비유가 있듯이 네. 교육 정책은 장기적인 비전 없이 계속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교육이 국가의 핵심 사안인 만큼 교육 정책 수립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제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분께 듣고 싶은가요? 네, 저는 김성열 교수님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교육학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적합하게 예. 답변자를 찾은 것 같습니다. 예, 그 학생이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는 또 동의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앞에서 계속 논의되는 교육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 처리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 현안의 처리라는 관점에서 그 문제를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자꾸 변해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라고 보이는 거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 제도만을 놓고 보면은 실제로 그 명의제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인다, 사교육비를 감소시킨다 이런 걸 내세우고 하나씩 조그만 걸 일관성 부족한 듯이 고쳐나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부족한 듯한 일관성 속에서 오히려 일관성이 생겨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런 점에서 그 교육정책이라는 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복잡하다. 한마디로 일관성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어디 조금 괜찮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현안 처리 그러면 이제 정부 관계자들도 뉴스에서 막 또 스카이캐슬 이렇게 하면은 그게 현안이 돼가지고 가야 할 길을 못 가는데 이걸 우리가 꼭 정부 탓으로 돌릴 수 있나? 우리 혹시 너무나 현안 이 사람들이 뭐 하나 터지면 너무 그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볼 수는 없을까? 그런 제가 볼 때는 네. 솔직히 교육부가 좀 불쌍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스카이캐슬의 문제가 사회적인 어떤 계층 구조, 소득의 불균등 이런 문제가 사실 대학을 매개로 대학 입시를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사회가 변화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건 교육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취업률이 낮아졌다고 교육부한테 막 이제 대책을 내놔라 하는데 사실 일자리가 늘어나야 취업률이 높아지는 건데 사실 대학이 아무리 공부를 잘 시켜도 결국 이제 대학이 이제 그 이제 문매를 또 같이 맡고는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구조 속에 약간 불쌍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나. 슬프지만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범 선생님. 저는 그 일관성의 신화에 사로잡혀선 곤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5번의 대통령 임기 중에 유일하게 학생 1인당 사교육을 줄인 정부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부인지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죠. 전체 총괄로.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서 2013년 정도 사이에 사교육비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시제도를 더 복잡하게 하고 더 할 게 많아지게 한 게 아니라 즉 더하기를 한 게 아니라 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그때 정시는 지금과 달라서 수능 성적 더하기, 내신 성적 더하기, 논술 성적 이거 저거 다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굉장히 지속권 불만이 올라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대입 3년 예고제를 무시했죠. 대입 3년제 예고제 무시하고 바로 정시 논술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는 내신 반영 비율을 이제 완전히 자율화시켜가지고 그 수능만으로만 뽑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하기를 해서 더 복잡하고 할 게 많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빼기 개혁을 한 거죠. 또 이제 수능 난이도도 좀 낮추고 이제 이런 것들이 주요해서 실제로 이제 1인당 사교육비 유일하게 줄어든 정부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 이후에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해 주기 위해서는 빼기 개혁 같은 것은 좀 과감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네. 수상 실적 같은 걸 좀 빼는 걸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 일종의 빼기 개혁이기 때문에 일관성은 좀 떨어져 보일지 몰라도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분명히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일관성의 측면을 똑같은 것을 유지한다라고 보지 않고 방향성, 지향하는 점, 아까 김성현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하고 싶은 자기 꿈을 위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학을 가도록 하는 뭐 이런 큰 방향을 정해서 그것을 향해서 약간씩 조절해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주선이 달을 향해서 갈 때 수많은 궤도 변경을 하지만 결국은 달을 향해서 가듯이 네네. 우리 교육 정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일관성이 있는 목표, 지향점이 있고 이것을 향해서 약간씩의 이 방향 전환을 하면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일관성이고 우리 학생이 제시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일관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거기에 우리 이범 선생님 말씀처럼 미세 조정이나 아니면 전환을 통해서 우리 목표에 더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미세 조정은 빨리 할수록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이제 지금부터는 대학 및 평생교육 정책 변화 부분, 그리고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예견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토론을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대학, 그 다음에 평생교육 정책 변화, 그 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 이걸 다 다루려고 보니까 시간이 한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 문제 자체가 너무 크고 복잡해서 저희가 따로 한번 다루고 우선 평생교육 쪽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언급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 정책 방향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미래사회 변화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고령화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100세 사회를 넘어서 150세, 200세, 어떤 미국의 회사는 500세를 목표 수명으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 건강하게 500세까지 산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인생 2모작을 얘기하지만 사실 2모작을 넘어서 3, 4, 5, 10모작까지도 가능한 세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그렇고 너무 많은 노력을 유초 중등교육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대학 이후의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사실 나 몰라라 하는 측면이 너무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작년에도 이제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라고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정말 원하는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이게 벌써 오래전에 천명대 평생교육의 비전인데 이런 제도가 지금부터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도 여러 번 논의된 대로 이게 현안이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뒤처져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볼 때 교육부 예산에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약 1, 2%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역량을 좀 더 집중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저는 여기서 좀 젊은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이 먹어가고 있고 이제 많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인이 되는 이 사회에 우리가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0살 기준으로 하면 나이 차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정 선생님이 그 평생교육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걸 배우는 체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교육부가 관장하다 보니까 교육부의 한정에서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 군데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뭐 고용노동부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등등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부에서 평생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해 말에 확정된 교육 예산 중에서도 교육 예산의 전체 상승률보다 훨씬 평생교육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25%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네. 평생교육 바우처나 이런 제도가 조금 새로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거 보면 교육부도 과거와 달리 좀 더 평생교육에 신경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정책도 정책이지만 우리들 자신이 그 교육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죠. 네, 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평생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대로 하면 태교부터 시작해서 죽기 이전 단계까지 받는 이런 체제가 네. 제도적으로도 물론 확립돼야 되지만 개인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배움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제도도 함께 가면 더욱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네. 전 소장님. 네. 사실은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저는 꼭 이제 그 정부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항목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항상 실패도 할 수 있고 좌절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건강한 사회는 그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선택하고 도전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물론 이제 일부 대학에서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 그래서 전문계고 학생이나 마이스터고 학생이나 이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은 학생들이 늦은 시점에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평생 교육의 차원이죠. 이렇게 문을 두드렸을 때 사실은 제한적으로 이게 허용되고 있는데 저는 예컨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공립대학에서 재직자 특별 전형을 정원외로 두던 정원외로 두던 이걸 해서 학생들을 많이 뽑아준다면 국공립대학들이 먼저 시범적으로 그런 것도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호가 될 것이고 또 직장 생활하는 성인들도 학창 시절에 공부에 대한 미련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때든지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대한 좀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가교육위원회 문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된 내용을 보면 연내 출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요새 여야 맨날 싸우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정말 가능하려나? 왜냐하면 법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때 어떤 위상을 가져야 될지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 뭐 이게 시간은 짧지만 간략하게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이 앞에서 우리 학생도 질문했던 것 그리고 뒤에 앉은 학생도 질문했던 것과 관련되는데요. 하나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봐야 되고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그건 또 달리 표현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이 최소화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뭐 저출산이니 뭐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비춰보면 더욱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면 교육부의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모습이 어떤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국회의원들께서 그렸던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그리려고 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동일할까? 만약 동일하다면 입법이 굉장히 빨라질 거고 동일하지 않다면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법과 관련된 우려는 이제 김성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적극 동감하고요. 기능적으로는 사실 교육계 중심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꾸려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이공계라든지 산업계, 기업 이쪽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 영어 교육이 필요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역기가 인공지능 통역기가 나올 테니까 영어가 덜 중요해진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기업의 현실을 몰라도 전혀 모르는 분들이죠. 이를테면 내가 사장인데 전자제품 부품을 만드는 회사 사장인데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전자제품 그 컨퍼런스에 직원을 보내고 싶다는데 이 직원은 영어 듣기 말하기가 되는데 얘는 통역기를 써야 된다. 그럼 누굴 보내겠습니까?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이니까 교육계에서 이걸 전담해야 되는 것처럼 사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계가 지나치게 인문사회계 중심으로 치우쳤어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면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사실은 이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저는 이렇게 좀 변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하고 현안에 대한 대응은 교육부에서 하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가교육의 비전과 교육과정의 설계와 이런 항목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어제 보면은 전교조와 또 시도교육감 협의회 그리고 국가교육회의 그다음에 교총이 모여서 국가교육위원회 발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또 협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교육단체를 포함해서 국가교육회의와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이 국가교육위원회의 발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네, 입법 문제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2019년 우리 교육계에 나는 꼭 이걸 당부하고 싶다. 이런 바라는 점을 마무리 발언으로 듣겠습니다. 1인당 30초입니다. 우리 이범 쌤부터 듣겠습니다. 아까 대학 평생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를 제가 못했는데요. 네. 스웨덴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분석해보면요. 20대 초반이 아니라 20대 후반인 학생이 20%가 넘고요. 네. 대학 재학생 중에 30대인 사람이 13%가 됩니다. 네. 40대도 몇 퍼센트 있고요. 그래서 결국 등록금도 0원이고 네. 또 고용보험 등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게 또 가능하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교육이란 좁은 틀에 갇혀서 대학 구조조정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통합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이 연계된 어떤 통합적인 어떤 단위가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에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부총리께서 사회부총리인데 교육부 장관만 하지 말고 사회부총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대통령도 좀 밀어주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네요. 네. 그다음에 우리 전경환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 한 세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앞으로 자라나게 될 많은 우리 아이들이 과연 행복한 교육 공동체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기성세대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실은 통렬한 반성이 먼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우리의 욕망이 건전한 욕망도 있을 수 있지만 남을 배려하고 돕고 싶은 욕망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정반대인 욕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우리 교육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욕망인지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재영 선생님. 2019년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는 한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그 논의한 것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 사고 우리 아이들이라는 하나의 관점, 공급자 중심 이런 기존의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꿈을 갖고 그걸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을 좀 만드는 시작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올해 새로 나온 제도 중에 하나가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중고생 1,5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원하는 꿈을 키울 수 있는 저소득층 장학금 제도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꿈을 우리가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좀 자꾸 만들고 발굴하고 이게 교육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교육과정 바꾸고 평가 바꾸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좀 교육부도 칭찬받는 일을 좀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기업도 같이 동참하면 더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열 선생님. 예, 문재인 정부가 교육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관리하는데 큰 틀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요구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본래 자율적이어야만 창의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자율과 창의, 학교의 자율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김성열 교수님, 전경환 소장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재영 교수님, 이범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TV를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방청석에 자리하신 분들, 그리고 직접 문자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달라지는 2019년의 교육 정책과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특수교육은 물론 평생교육까지 교육이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령이나 영역은 없다. 이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갖는 의미가 퇴색되거나 가벼워지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생방송 EBS 교육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